네, 박수 한번 쳐주시네요. 짠! 그 박수는 아니었는데. 편집 좀 하셔. 네, 그러면 네, 오랜만에 돌아온 스마일 인도사 특별편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스마일 인도사에서 무굴 제국 황제들을 이렇게 쭉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황제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창시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바브르. 오, 바브르의 아들. 그 다음 황제는 누구였죠? 세 번째 악바르? 맞아요. 세 번째 악바르. 바브르 아들 아우랑제국. 말고. 넘어갔어요. 샤자한. 다 나온다. 후마윤.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걷다가 계단에서 접질로 떨어져서. 생긴. 맞아.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 황제 악바르. 악바르.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자한기르. 자한기르. 정의의 줄을 이렇게 했던 그분이 자한기르. 그리고 이제 샤자한, 그 다음에 아우랑제국, 아우랑제국. 바하두르 샤 이렇게 쭉쭉 갔거든요. 근데 이번 편에는 제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황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바로 악바르입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 하면 악바르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해서 네,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제일 강렬했는데 바브르가 인도에 이제 자리를 잡고 후마윤 때로 이제 넘어가서는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막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엄청 도망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하다가 이제 후마윤이 델리를 탈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접질려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악바르가 왕위에 오르는데 악바르가 63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후마윤을 따라서 쫓겨다니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50년 동안을 인도에 이제 머뭅니다. 완전 인도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악바르 때부터는. 그리고 그 중에 49년을 황제로서 사는데 이제 악바르를 기점으로 무굴이 인도 땅에 침입한 외국 세력에서 이제 통합된 하나의 제국으로 이렇게 완전 탈바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을 조직화하고 안정화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악바르가 실시했던 그 정책들을 보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놀라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굴 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 가지고 이제 전에도 한 편을 사실 통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책을 좀 찾아봤더니 스토리가 되게 풍부하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참고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자기를 준신성한 인물로 내세워서 막 종교를 창시하고 그랬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때 이게 약간 뭐랄까 불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제가 전에 찍은 걸 보니까 이 책에선 또 되게 그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바르 하면은 뭐냐면 프로 전쟁러였습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금색 갑옷을 입고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이끄는 백전백승의 그런 뛰어난 장군이자 황제였는데 근데 아주 또 창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략 전술에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전투를 하든 다 이렇게 쉽게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는데 일단은 악바르가 먼저 용감한 힌두 전사들의 땅인 라자스탄을 이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자스탄의 라지푸트족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대대로 이슬람 침략자들한테 대항해온 대항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부족 내 세력 다툼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악바르가 왔을 때쯤에는 거기 세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악바르가 여기 라자스탄에 들어와서 전투를 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라지푸트의 주요한 모든 부족들이 이제 무굴 제국 편에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해요. 종주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강력한 힌두 집단이 이제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이게 엄청 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라자스탄으로 갔다가 이제 구자라트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구자라트가 어디냐면 간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서해안 이쪽에 위치해서 그 아라비아와 이 교역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이슬람의 제1 성지인 메카, 여기로 가는 순례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교역하기 되게 좋은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부유한 땅이었던 구자라트를 1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00명의 군대를 무찔러서 여기도 자기 그 무굴 제국의 땅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이제 중간중간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벵골에서의 전쟁, 그러고 칸다하르, 여기 갔다가 이게 막 엄청나게 땅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데칸고원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토를 넓히려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북인도 카슈미르 지방까지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데, 악바르가 이 카슈미르 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연 경관이 엄청 예뻐가지고 녹색의 별천지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 악바르가 치세 말기에 카슈미르에 뭐 한 3-4번쯤 가가지고 휴가 비슷한 거를 이제 보냈나 봐요. 근데 치세 말에 이 외딴 곳까지 가가지고 시간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악바르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증표라고 합니다.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악바르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그 통합, 융합의 정치를 계속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건데, 이제 치세 초기에 라지푸트족과 싸우면서 악바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힌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인도 땅에서 라지푸트족 그리고 다른 부족들과 공생하는 거, 융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을 꿈꿉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혼인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19살에 라지푸트족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이제 라지푸트 공주와의 결혼이 이제 힌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융합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바르가 이제 힌두 전통을 이제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궁정 내에 힌두 사원을, 이슬람 제국인데 궁정 내에 힌두 사원을 설치하고 브라만 사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의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 아내가 채식주의자였대요. 그 힌두교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궁정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주방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윗한 면모였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힌두 스타일의 의상과 장신구 같은 걸 들어와서 이제 의도 이렇게 섞이게 되고, 그래서 그 무굴 패션에 새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주, 무슨 건축 양식도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좀 이렇게 힌두 무슬림의 그 스타일이 융화가 됐다고 합니다. 두 문화권의 의식주가 섞이게 됩니다. 또 악바르가 그 아내의 친족들을 고위 관직에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힌두들이 고위직을 맡게 되면서 제국의 통치 구조가 굉장히 포용적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이 악바르가 이런 이유로 혼인 정책을 계속해서 써요. 약간 태조 왕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죽을 때쯤에는 그 부인이 300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그 통합을 위한 혼인 정책. 그래서 이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들의 혼인을 금지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미치듯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그러면 이제 뭐 반역의 그것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혼인을 금지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혼인 정책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 이 힌두 종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힌두 사원들의 훼손을 금지하고, 또 뭘 폐지했죠? 세금을 하나 폐지했는데. 인두세. 맞아요. 인두세 이름이 뭐였죠? 인두세? 종교세. 다시. 순례세. 맞아. 순례세. 그 힌두들이 중요한 성지에 가는 길목에 이제 서가지고 순례세를 받아냈는데 그걸 폐지하고, 또 인두세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곰쌤이 정말 지지하다 하셨던 지즈야. 지즈야. 지즈야라는 이제 비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겼던 그 지즈야를 폐지를 합니다. 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던데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세금을 체납한 힌두들한테 이제 무슬림 지방관들이 가가지고 그 힌두들 입안에 침을 뱉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식으로 진짜 엽기적인 모욕을 그런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었다. 아니 되게 친힌두적인 것 같더니 왜 갑자기 또
그 지방관들이 그런 그 무슬림의 아직,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아. 근데 악바르가 요런 되게 모욕적이고 차별적이고 이런 이런 관습들을 완전 일소시켜 버립니다. 악바르한테 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악바르가 신비 체험을 많이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10대 후반에 막 갑자기 문득 말을 타고 혼자 사막에 들어가서는 말을 이제 놓아주고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말년에는 사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어떤 드높은 환희가 그의 전신을 사로잡아 신에 대한 인식이 광채를 발했다. 뭐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질에 더해서 또 이제 통합에 대한 정치적인 불가피성 통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악바르가 비교 종교학을 아주 깊게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바르는 이바다트 카나, 이게 예배당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하나 건립해서 주요한 모든 종교의 그 학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토론을 계속해요.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종교가 나오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 자신의 종교잖아요. 네, 자신의 종교인데 이슬람 학자들이 이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뭐 바보다, 이단자다 이렇게 하면서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보다 못해서 악바르가 무오류의 조칙을 반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전문가들이 코란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면 나의 해석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더 토달지 마라. 요런 조칙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이슬람 물라들, 이 이슬람 전문가 학자들의 그 세력이 조금 약화되는 권력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렇고 또 힌두교 공부도 엄청 하는데 힌두교 학자들이 이제 악바르한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일단 힌두교 하면 다르마, 그 아슈라마 생애 주기가 있고 또 다르마 인생 그 생애 주기마다 행해야 되는 다르마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힌두교의 주된 삼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렇게 삼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힌두교도들이 믿는 환생과 업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회, 카스트 그리고 왜 소를 우리가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악바르한테. 그래서 이제 흥미를 느낀 악바르는 힌두 경전, 뭐 라마야나 같은 것들을 번역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힌두 축제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 무슬림은 이제 우리 황제가 이제는 뭐 물, 불, 돌, 나무 같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를 신성시하고 소똥까지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대요. 그러나 악바르가 극렬하게 반대한 힌두 관습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티입니다. 그래서 사티가 그 힌두 여성들이 남편이 먼저 죽어서 이제 화장이 될 때 자기도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타 죽는 그런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습을 악바르가 이제 단절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여기저기에서 성행이 되다가 1800년대에 서양이 들어오고 나서야 조금 끊겼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은 종교를 비교 탐사했는데 다음으로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들어와서 정착한 조로아스터 교도들을 파르시 교도라고 부르는데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중요한 건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불, 이 아그니를 숭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바르가 이들의 태양 숭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조로아스터 교도들처럼 태양 앞에 오체 투지하고 이런 의식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이나 교도도 탐구합니다. 자이나교에 대해서도 자이나 교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채식주의에 대한 이로움을 이제 납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자이나교에게서 이제 아힘사 그 비폭력의 그 교리를 배우고 또 이제 불교 전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유교까지 가서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전해 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치. 악바르가 사실은 이렇게 막 정복을 하다가 중국 쪽까지 가볼까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에서 그쳤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런 문화까지 중국 쪽 문화까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로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어떻게 인도에 들어왔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스코 다가마. 잊을 수 없어.
네, 1498년에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이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을 하죠. 그로부터 12년 뒤에 그 고아에 포르투갈의 해안 기지가 건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아를 중심으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포르투갈 상인들을 따라서 들어온 예수회 사제들이 이제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악바르가 기독교를 접하고 자기들이 알려주니까 이 악바르가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4권짜리 성경을 정말 큰 존경심을 담아서 머리 위에 올려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뭐 한 권 한 권 다 막 이렇게 키스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제들이 이 황제가 혹시 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했으나 그거는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악바르는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특정 종교 하나를 채택하는 대신에 제국민들한테 이제 원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일이 없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그런 새로운 종교를 도입해요. 이거를 딘일라히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교 명칭이 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딘일라히가 뭐냐면 그 신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딘일라히는 한마디로 이제 종교 종합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뭐 자이나교, 불교, 기독교 다 그 교리가, 핵심적인 교리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딘일라히는 환생과 업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용서, 관용, 친절을 권장하고, 이제 10선과 10악을 제시하고, 또 태양을 신의 몸으로서 이렇게 경배하고, 신과의 합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이래서 뭐 진짜 뭐 약간 힌두교나 막 이런 여러 종교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고 되게 포괄적으로 종교들을 이제 집합해둔 그런 종교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왕의 역할은 이제 신과 이 그 세상을 이어주는 어떤 통신망이다. 이래서 이제 왕권 강화도 같이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악바르는 그 사람들을 자기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신봉자들을 확보한 적이 없고, 또 자연스레 악바르가 죽은 이후에는 이 종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어떤 종교를 창시했다 이거에 뭔가 방점이 있는 것 같다기보다는 그냥 악바르가 열심히 비교 탐사했던 비교 종교학 그 공부의 어떤 뭐랄까 결과물? 네, 같은 거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악바르는 어떤 이유에서 했냐면 모든 그 국민을 통합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악바르가 하도 이렇게 종교적인 포용 막 융화 이런 거를 강조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네가 힌두든 무슬림이든 다 상관없어, 이제 서로 포용하면서 지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요것이 두 번째 중요한 그 키워드였고요.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그 퍼서널리티, 성격이 너무 멋있는 그 대목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악바르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제왕의 품격에 잘 어울리는 키와 용모의 소유자여서 누구나 첫눈에도 그가 왕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기품이 넘치며 화가 났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 있다. 근데 엄청난 이 묘사를 들으면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이 왕이 어땠냐 하면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을 얼마나 열어놓는지 모른다. 악바르는 매일 이제 일반 백성이나 귀족들 중에 누구라도 자신과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되게 쾌활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바르는 고위 관리들한테는 되게 엄격했는데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했다. 그래서 신분이 높든 낮든 뭐 이방인이든 이웃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힌두인이든 이제 누구나 이제 악바르한테 와가지고 뭘 물었을 때 그가 매우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왕이 자기 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대목에 반해서 이번 편을 악바르를 가지고 왔던 건데, 진짜 백성의 편인 황제. 네.
였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위엄에 머리를 숙이고 감히 이제 뭐 이렇게 대들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는데 비천한 계급 사람한테는 너무 자애롭고 이게 상냥한 왕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련하를 왔을 때 되게 그 작은 선물을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선물을 건네주면 너무 소중하게 받아서 이렇게 가슴에 대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귀족들이 비싼 막 이런 거 가져오면은 이렇게 거들떠도 안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멋있고요. 그 악바르가 되게 멋있는 지점이 계속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 무슬림 제국인데 이 왕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니까 자기 이제 종교를 숭상하는 대신 막 힌두교 축제에 가가지고 막 왕이 즐기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뭐 흔들고. 그래서 여기가 이슬람 제국인데 근데 하지만 황제가 비교 종교학의 대가였다는 점, 그게 이게 악바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이 들어오면 신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실 형식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면 오히려 너의 신앙심이 깊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불만이 있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이 신하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바르한테 설득이 되거나.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굴 제국 전체적으로 어떤 종교든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그 가치관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소통 이런 게 악바르 시대에 이뤄졌고 자한기르 때까지 이어지다가 샤자한테 조금 약화되다가 이제 아우랑제브 때 인도 전체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라는 그 왕의 그 약간 광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망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용이 끝나자 망조가 바로 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봤던 건 이제 제국이 이렇게 활짝 꽃폈던 시기, 그래서 호기심 많고 되게 지혜로웠던 왕 악바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마일 인도사 무굴 제국 편 그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무굴 제국 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인도사는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환호! 기대된다. 지금까지 저랑 미술쌤이 같이 그 인도 공부의 입문격인 무굴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의 메인 인물로 이제 드디어 점핑을 합니다. 바로 간디. 그래서 스마일 인도사 시즌2는 미술쌤이 쭉 강의를 해줄 거고요. 이제 주제는 간디와 전쟁입니다. 간디의 생몰연도가 1869년부터 1948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큰 전쟁들이 1, 2차 세계대전도 있고 뭐 보어 전쟁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전쟁들을 대해서 이제 간디가 내렸던 선택, 또 그 간디가 어떻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왜냐면 간디의 첫 번째 계율이 아힘사, 비폭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상황 가운데서 간디가 어떻게 아힘사를 행위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리즈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간디가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힘사를 실천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미술쌤의 재미난 강의로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한 전쟁 이렇게 짚어가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찾아오겠습니다.